안녕하세요.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연말 연시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이상 쉬다가 다시 이제 뚜벅이 부부 TV 7번째 방송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작지만 작은 나라가 아니고 아주 큰 나라다, 강한 나라다 이렇게 목청을 높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국민 소득 또 GDP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세계 10위권에 드는 아주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3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GNP는 불과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도에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GNP가 3만 불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꿈의 클럽이라고 하는 30, 50 클럽에 이제 7번째로 가입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서 30, 50 클럽에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총력인 GDP로 말하자면 이제 러시아와 어떤 해는 우리가 앞서고 어떤 해는 우리가 뒤서거니 하면서 11위, 12위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약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좀 부족하지만은 인적 자원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세계 230개국 중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를 석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무역에 있어서는 세계 5위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강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35개 OECD 국가 중에서 29번째에 불과합니다. 또 삶의 만족도를 말하자면 30위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를 말하자면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나 개인의 삶이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후진적인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소득만 높아지면 어떤 의미에서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 또 선진화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적정 인구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추산 한국의 적정 인구는 4,600만에서 5,1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면 국토 면적이 작고 또 지하 차원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야말로 국가 발전의 동력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아야 더 큰 발전과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초에는 1년에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와서는 36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1970년대 초에는 4.5명이었지만은 2017년에 와서는 1.0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2065년쯤 되면은 65만 명 정도로 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그래서 2012년 통계만 하더라도 남자 결혼 연령이 32세고 여자 결혼 연령이 29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1950년에서 70년대 그 베이비 붐 시대에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2000년 이후에 이제 또 저출산의 영향으로 갑자기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70년대 베이비 붐 시대에 갑자기 불어난 그 인구와 또 2000년 이후에 갑자기 줄어든 그 인구가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가 볼록하고 아래 위가 오목한 그런 이제 항아리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이어지면은 이제 20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모양은 이제 역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넓고 아래 부분은 좁은 그런 역삼각형 모양으로 전환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추세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1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쯤 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21%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기간이 18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프랑스는 그 기간이 115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75년이나 걸렸습니다. 독일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이웃인 일본도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60년이 되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10명이 10명의 노인과 어린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현상이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한국 사회가 갑자기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갑작스러운 저출산 고령화 사태에 옛날에 하던 식으로 효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습에만 의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출산 지원 정책으로서 신생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배우자에게도 출산 휴가를 준다. 육아휴직제를 또 도입하고 또 영아기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산모 도우미 서비스도 하고 또 자녀가 여럿인 가정을 위해서
주거안정 지원을 하고 보험금도 깎아주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노령 인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습니다만은 길어진 노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고령 친화적인 건강 보장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평안한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